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21회에서는 지난번 20회에 이어서 대약진의 실패 원인과 그로 인한 참상을 허난성 신양지구 사례와 그 원인이 된 마오쩌둥의 오만한 태도와 사상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약진 기간 1958년부터 1962년 그 기간 중에 굶어 죽은 비정상적 사망자 숫자가 중국 전국에 약 3천만, 많게는 5천만까지 추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같은 수치와 실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허난성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양지구에서 발생한 기근 참상입니다. 1958년 허난성 전체 양식 생산량은 실제로는 281억 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난성 제1서기 우주푸가 중앙에 보고한 수치는 실제 생산량의 2.5배인 702억 근이라고 허위 과장 보고를 했죠. 그 다음에 1959년에는 성 전체의 양식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합니다. 그래서 217억 근밖에 안 되었는데 우주푸는 오히려 그 전년도에 허위 과장 보고한 생산량에서 다시 또 30% 증산했다고 허위 과장 보고를 하면서 1000억 근을 생산했다고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야 중앙에 생산 많이 했다고 허위 과장 보고해서 점수를 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허난성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양식의 양을 결정하는 그 기준 비율이 대폭 올라가서 그 해에 허난성에서는 성 전체 양식 생산량의 40% 이상을 국가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민들은 배고픈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해도 굶주리는 판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기근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960년에는 실제 양식 생산량이 전년도에 이어서 또 18%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177억 근이 되었고 농민 중에 아사자가 더 빈번하게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양지구 서기로부터 당지 농민이 굶어 죽었다는 상황 보고를 받은 우추푸가 말하기를 중국 역사에서 어느 왕조에서나 기근 때에는 사람 잡아먹는 현상까지도 있었다. 농민이 굶어 죽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중국의 농민들의 처지죠. 그래서 허난성 위원회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양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농민에 대한 양식 징수 지표를 또 과다하게 정하고 하부 행정 단위로 하달 시행하면서 반만산운동, 생산량을 속이지 말자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할당받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당과 정부 관원들은 순순히 양식을 내놓지 않는 농민들을 양식이 정말 없어서 못 내놓는 경우에도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상식량 조금 숨겨둔 그런 양식조차도 찾아서 빼앗아내려고 농민들을 묶고 매달고 때리고 가두고 밤잠을 안 재우고 고문하고 집을 헐어부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조리 돌리기를 하고 하여튼 온갖 잔인한 짓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명분은 반혁명 투쟁, 반우파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농민들은 이 같은 수탈과 행패에 역사적으로 익숙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색다른 경험인 게 붉은 완장을 찬 농촌의 공산당 기층 간부들이 그 이전의 지주나 마름들과는 또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매우 당당하고 거리낌조차 없이 식량을 막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혁명을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식량 같은 거 숨겼다가 이렇게 발각되는 농민들에게는 반혁명 분자, 사회주의를 배신하는 반동 분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처벌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랬다는 거죠. 그 옛날에 지주나 마름들은 굶주린 농민들을 상대로 설사 뺏어가더라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까지는 안 했는데, 이 붉은 한장을 찬 이 친구들은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농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황당한 거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의 양식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모조리 뺏긴 후에 굶주리고 초급 목표로 연명하다가 부종병에 걸리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러니 농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본들 생존에 필요한 양식조차 남기지도 못하고 강탈당하고 굶주려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 뭐 생산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적극성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굶주리고 부종병 들고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생산량은 계속 줄고, 그런데 상부에 보고한 생산량은 또 허위 과장 보고로 계속 부풀려서 보고하고, 또 이제 그 상부에 보고한 대로 상납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에 대한 수탈은 더 심해지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업 생산량이 더욱 극심하게 줄어듭니다. 기근이 발생하는 거죠.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슬프죠. 슬픈 농민. 언제나 이용만 당하고 천대받고, 그래도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공고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전에 지주나 마름보다도 더 큰소리 뻥뻥 치면서 수탈하고, 농민들이 뭘 합니까? 일단 당장 자기 배가 고픈데 사회주의가 뭔지, 막스 레닌주의가 뭔지, 당시 거의 99%가 문맹인 농민들이 당장 배가 고프고 굶어 죽는데, 자신과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난성 위원회는 여전히 과다 생산 목표를 책정하고 상부에는 식량 생산량 실적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풀려서 보고하는 짓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층 농촌 조직과 단위에는 식량을 숨기는 것은 반혁명이다 하면서 더욱 많은 식량 징수를 독촉합니다. 그러니 현 위원회 간부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때리고 조리 돌리고 가두고 집을 부수고, 식량을 찾는 데서 막 집을 부수기도 합니다. 가축을 뺏어가는 일이 일상화됩니다. 이 같은 횡포와 굶주림을 피해서 외지로 나가서 국을 유랑하려는 농민들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당 간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관할구역 촌민들이 외지로 나가서 유리 걸식하고 돌아다니면 곤란한 거죠. 그렇게 식량은 남아돈다고 과장 보고를 했는데 탈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촌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각 촌의 길목 입구 등에 보초를 세우고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니 이제 촌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고 연명을 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식량이란 식량은 이잡듯이 뒤져서 다 뺏어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식당지 운영한다면서 강철 생산량 늘린다면서 집안의 온갖 식기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뺏어가서 이상한 쓸데없는 철로 다 만들어버리고, 집에 취사도구도 없고, 집에서 뭐 불조차 뗄 수 없게 아궁이고 뭐고 다 폐쇄돼 버렸고, 근데 공동식당에서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허난성 신양지구에서만 100만여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난성 성 전체 아사자 수가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전국의 기근 상황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굶주리고 부종병에 걸리고 굶어 죽는 농민의 수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후에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많은 촌락의 인적이 끊겼고 광산현 한 현에서만 2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양지구의 이 같은 참상은 비교적 일찍 돌출되고 폭로되었을 뿐이고 중국 전국에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1958년에서 1962년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중국 전국에서 소위 비정상 사망자 숫자가 약 3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심했던 곳이 쓰촨성인데 쓰촨성 한 곳에서만 아사자 수가 1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농 문제, 농촌, 농업, 농민, 그래서 이제 삼농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농촌과 농민 문제는 공산당이 추진했던 그 사회주의 혁명,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 그리고 군중노선, 혁명을 위해서 동원하고 그랬던 그 공산당 전략, 그런 공산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공고히 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호구제도니 뭐 이런 걸 기초로 중국 특색의 슬픈 농민, 슬픈 농촌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공은 농민을 기초로 군중노선과 토지혁명 투쟁을 통해서 혁명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나 대륙의 권력을 거머쥔 후에는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해온 거죠. 오늘까지도 확대 심화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농촌과 농민에 대한 차별, 삼농 문제의 씨앗이고 뿌리는 결국 이 대약진 시대의 농민에 대한 수탈과 차별에서부터 시작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농민에 대한 수탈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호구제도에 기초한 도농이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약진 시기의 공업화와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고 고수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오쩌둥은 농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오쩌둥은 농민은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 하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원하는 사회주의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죠. 결국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레닌은 농민의 자발성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농민의 천성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오쩌둥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오쩌둥의 의중과 속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아무튼 마오쩌둥은 우리는 대중을 믿어야 하고 또 대중은 당을 믿어야 한다 하고 자주 말을 했는데, 물론 그 당의 유일한 대표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마오쩌둥도 객관적 형세의 변화와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필요 사이에서 자주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합작화 운동을 추진하고 농민의 사회주의적 적극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할 때, 그리고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를 추진하던 시기에는 현재의 상황은 바로 대중운동이 지도부 앞에서 가고 있고 지도부가 운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당내 간부들을 질책하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대기근 시대의 농민이 개체 경영을 요구했을 때에는 농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농민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을 바꿔서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오쩌둥의 권력이 공고해지면서 독선과 오만과 오기가 계속 노출되고 그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마오쩌둥은 실제로는 농민을 끊임없이 이용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자주 하던 말 중에 국가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고 크게 인자한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농민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채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중공업 건설을 하지 말란 것이니 이는 실제로 미제국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농민의 생활이 힘들다 정도의 발언만 해도 미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반혁명 분자라는 모자를 쓸 각오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1959년 7월에 장시성 루산 회의에서 펑도와이가 대약진의 문제와 농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자 마오쩌둥은 펑도와이를 반혁명 집단의 수괴 그리고 소련 첩자로 몰아서 숙청하죠. 이때 량수밍이라고 저명한 철학자, 사상가, 교육자입니다. 중국 현대 신유가의 대표 인물 중 1인이고 중국 최후의 대유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농촌운동인 향총건설운동을 발기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벌써 표정만 봐도 고집 그리고 학자로서의 결기, 표정만 봐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양수명이 중공 최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오쩌둥 참석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중요한 어절만 소개를 하면 공산당이 농민을 버렸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권익을 보호해 주는데 농민에게는 농해조차도 없다. 도시의 노동자는 구천이 하늘에 있으나 농민은 구천 아래 땅에 있다. 이것은 마오쩌둥의 아픈 곳을 정면으로 찌른 것이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환한 어조로 그가 우리 공산당보다 더 농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건 황당하다. 마치 목수 앞에서 도끼질하는 격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양수밍은 마오쩌둥과의 이 논쟁 외에도 1971년 9.13 사건이라고 린비아오가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국외로 탈출하려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사건을 9.13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린비아오가 죽은 후에 마오쩌둥이 매우 곤란한 국면에 처하게 되고 그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1974년부터 비림 비공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린비아오를 공자와 같은 반동분자 이런 식으로 몰면서 비판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량수밍이 그것에 대해서 비역사적 관점에서 린비아오와 함께 공자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결연히 반대했고 또한 펑도화이와 류사오치를 위한 옹호 발언도 합니다. 그러니 그 후에 량수밍은 중공 당국으로부터 마오 주석에게 사죄를 구하는 반성문을 발표하라 그런 요구 등도 받고 압력을 받고 특히 문화대혁명이라 불리던 10년 대동란 시기에는 홍위병들에게 가택수색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꼿꼿한 분이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3군 사령관을 탈취할 수는 있어도 필부의 뜻을 탈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결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공산당이 살려두지 않죠. 그냥 행방불명되거나 공개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워낙 명망이 높은 학자이기 때문에 차마 공산당도 손을 못 대고 하여튼 그런 고초를 겪다가 개혁 개방된 후에 명예를 회복하고 1988년 6월에 베이징에서 95세 나이로 영면을 하십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대약진 3편, 대약진 시기에 확인된 농촌과 농민에 대한 차별정책의 연원과 실상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